도시의 변두리, 재개발이 비껴간 낡은 상가 골목이 있었다. 셔터가 반쯤 내려간 가게들 사이로 유리문에 해묵은 할자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은 인쇄소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간판의 페인트는 오래전에 바랬고 유리문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낡은 인쇄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주인의 이름은 배문호, 56의 사내였다. 30에 가까이 이 골목을 지켜온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인쇄소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었다. 컴퓨터 조판이 흔해진 지 오래였지만 그는 여전히 낡은 활판 인쇄기와 재단기를 손보아가며 쓰고 있었다. 손님이 줄어든 지는 오래였다. 요즘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문제집을 값싸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시대였고 동네 인쇄소를 찾는 이는 드물었다. 그날 아침 배문호는 여느 때처럼 셔터를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는 낡은 재단기 앞에 서서 어제 미리 재단해 둔 종이 뭉치를 정리했다. 손끝에는 오랜 세월 잉크가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었다. 오늘도 주문이 몇 건이나 될는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낡은 장부를 펼쳤다. 장부에는 한 달치 매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나 숫자는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었다. 지난달에는 임대료를 겨우 맞췄고 이번 달은 그마저도 빠듯했다. 건물주는 벌써 2번이나 전화를 걸어와 임대료 이야기를 꺼냈다. 배문호는 그때마다 알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가게 한편에는 낡은 재봉틀 같은 소형 인쇄기가 놓여 있었다. 그 기계는 배문호가 유독 아끼는 물건이었다. 아버지가 처음 인쇄소를 차렸을 때부터 함께 온 기계였다. 다른 인쇄소들은 진작 새 설비로 바꾸었지만 배문호는 이 기계를 손수 손보며 지금껏 쓰고 있었다. 부품이 낡아 가끔 멈추면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고쳐 다시 돌렸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가게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들어선 이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최 씨였다. 문호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어서 오세요, 형님. 무슨 일로? 별거 아니고 우리 가게 전단지 좀 새로 찍어야 할 것 같아서. 요 앞에 큰 마트 생긴 거 알지? 손님이 좀 줄었거든. 배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견본을 몇 장 꺼내 보였다. 최 씨는 이런저런 문구를 정하며 한참을 이야기했고 배문호는 묵묵히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오래된 손님이었다. 값을 후하게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배문호는 정성껏 일했다. 이 골목에서 그를 찾아주는 이들은 대개 이런 오랜 이웃들이었다. 최 씨가 돌아간 뒤 배문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건너편에는 작은 분식집이 있었고 그 옆으로 문을 닫은 지 오래된 옷가게가 보였다. 이 골목도 예전 같지 않았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하교길에 우르르 몰려다니며 떠들썩했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점심 무렵 배문호는 가게 앞에 놓인 작은 평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아내가 싸준 소박한 도시락이었다. 그는 천천히 밥을 씹으며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가게 앞을 서성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여학생은 가게 유리문 앞에 붙은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을 돌렸다. 배문호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낯이 익은 아이였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시간에 가게 앞을 서성이던 아이였다. 그날 오후 배문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그는 문득 오래전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형편이 어려워 참고서 한 권 제대로 사지 못했던 그 시절이, 그리고 그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 정순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응, 손님도 없고 해서. 정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요 며칠 남편의 표정이 유독 어두웠다. 그녀는 임대료 문제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배문호는 마루에 앉아 낡은 앨범을 꺼내 보았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인쇄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활자 하나하나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고. 종이 한 장에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닿는다고. 배문호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인쇄소를 지켜왔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낡은 인쇄소를 찾는 발걸음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날 밤 배문호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본 여학생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형편이 어려워 문제집 한 권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을 그 아이의 마음이 오래전 자신의 마음과 겹쳐 보였다. 이튿날 아침 배문호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그는 재고로 쌓여있던 종이 뭉치를 꺼내 살펴보았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남은 자투리 용지들이었다. 버리기엔 아깝고 마땅히 쓸 곳도 없어 구석에 쌓아둔 것들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낡은 서랍을 열어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문제집 원판을 꺼냈다. 몇 해 전 동네 학원 원장의 부탁으로 만들어준 기초 수학 문제집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원판이었지만 인쇄기에는 여전히 그 판이 걸려 있었다. 배문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인쇄기에 스위치를 올렸다. 낡은 기계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작은 결심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기계가 종이를 삼키고 뱉어내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배문호는 한 장 한 장 찍혀 나오는 문제집을 손으로 받쳐 들며 종이의 결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잉크 냄새가 유독 짙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창밖을 살폈다. 혹시라도 누가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볼까 싶어서였다. 딱히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오래전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야 겨우 갚아나가는 조용한 방식이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배문호는 찍어낸 문제집을 가지런히 정리해 마분지 상자 안에 넣었다. 표지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지 않았다. 그저 깨끗한 갈색 종이로 겉을 감쌌을 뿐이었다. 그는 상자를 가게 안쪽 선반, 손님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올려두었다. 오후가 되자 다시 손님이 하나둘 찾아왔다. 동네 미용실 원장이 명함을 새로 찍어달라며 들렀고 뒤이어 교회 전도사가 주보를 맡기고 갔다. 배문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맞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침에 그 작은 결심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던 배문호의 눈에 다시 그 여학생이 들어왔다. 아이는 오늘도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유리문 너머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는 이내 발길을 돌리려 했다. 배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학생,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요. 여학생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아이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배문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이의 낡은 가방과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가 눈에 밟혔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선반 위의 상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도 낮에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말수가 적었을 뿐이었다. 정순자는 남편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30년을 함께 살아오며 그녀가 터득한 것은 남편의 침묵을 존중하는 법이었다. 배문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선행이 과연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부질없는 몸짓에 그치고 말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결과를 따지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그저 오래전 자신이 받았던 온기를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 늦은 밤에 골목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낡은 간판 아래 해묵은 할자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배문호의 작은 결심은 아직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1984년의 화전읍으로 가보자. 그때 최덕수는 갓 30을 넘긴 청년이었다. 읍내 초입에 작은 점포를 얻어 문구점을 연지. 이제 겨우 반년, 간판에는 아직 니스 냄새가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아내 한복순과 함께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며 두 사람은 이 작은 가게가 자식들 밥벌이는 되어줄 거라 믿었다. 당시 화전읍은 가난한 동네였다. 근처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 자녀들 중 상당수는 학용품 하나 제 손으로 사기 힘든 형편이었다. 덕수는 매일 아침 등굣길에 가게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어떤 아이는 다 다른 몽당연필을 손에 쥐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진열장 앞에 서서 문제집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곤 했다. 그해 3월의 어느 날 덕수는 그런 아이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서서 수학 문제집을 바라보다 돌아가는 남자아이였다. 교복은 형에게 물려받은 듯 헐렁했고 신발 밑창은 거의 다 닳아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덕수는 마침내 그 아이를 불러 세웠다. 학생, 잠깐 이리 와보게.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다가왔다. 덕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진열대에서 문제집 한 권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반품 처리해야 하는 건데 표지가 살짝 상해서 못 팔아. 어차피 버릴 거니까 가져가서 봐. 책은 새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이는 몇 번이고 사양하다가 결국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책을 받아들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덕수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날 저녁 덕수는 아내에게 이 일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낡은 회색 공책 한 권을 꺼내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무료가정 기록 1984년부터. 그리고 그 아래 그날의 일을 짧게 적어 넣었다. 그것이 장부의 시작이었다. 이후로 덕수는 조용히 아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아이가 눈에 띄면 그는 늘 같은 말로 책을 건넸다. 반품 처리할 거라 버리는 셈치고 가져가라. 아이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나름의 배려였다. 실제로는 멀쩡한 새 책을 그는 재고 손실로 장부에 기록했다. 세무서에 낼 서류상으로는 손해였지만 덕수에게는 그것이 더없이 값진 지출이었다. 문제는 그 지출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한 달에 2-3권으로 시작한 것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점점 늘어났다. 아내 복수는 장부를 정리하다 재고 손실이 유난히 많은 것을 알아챘지만 덕수는 매번 포장이 상해서 유행이 지나서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복수는 처음엔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겨울이 되고 가게 살림이 눈에 띄게 빠듯해지자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다툼이 생겼다. 복수는 어린 정우를 등에 업은 채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요즘 장사가 왜 이래요? 이러다간 우리 애들 밥도 못 먹이겠어요. 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밤 덕수는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어두운 진열대 사이를 서성였다. 그리고 낮에 문제집을 받아가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 숙이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덕수는 그날 밤 장부에 세 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다만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그 다짐은 이후 40년 넘게 이어질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약속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밤 덕수는 자신의 결심이 훗날 가족들 사이에 그토록 깊은 골을 만들게 될 줄은 알지 못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덕수는 또 다른 아이를 만났다. 이번엔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동생을 등에 업고 학교 가는 길에 늘 문구점 앞에서 걸음을 멈추던 아이였다. 아이는 매번 진열대의 전과 한 권을 손끝으로 쓸어보다가 동생이 칭얼대는 소리에 서둘러 자리를 떴다. 덕수는 그 아이의 사정을 읍내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3남매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맞이인 그 여자아이가 학교를 오가며 동생들까지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덕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망설였다. 너무 자주 눈에 띄게 도와주면 아이가 오히려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수는 가게 정리를 핑계 삼아 아이를 불렀다. 저기 학생, 미안한데 이 책 좀 옮기는 것 좀 도와주겠나. 대신 수고비로 이 전과 한 권 가져가게. 어차피 귀퉁이가 좀 접혀서 못 파는 거야. 책의 귀퉁이는 사실 덕수가 일부러 살짝 접어놓은 것이었다. 아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다가 덕수가 건넨 몇 권의 책 상자를 나르고는 못 이기는 척 전과를 받아들었다. 그 뒤로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게에 들러 잔심부름을 도왔고 그때마다 덕수는 이런저런 핑계로 참고서나 공책을 함께 딸려 보냈다.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나름의 방식이었다. 장부에는 이렇게 적혔다. 1985년 4월 그 집 맏딸, 삭바느질 어머니, 3남매 장녀, 심부름 대가로 전과 지급. 덕수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마다 각기 다른 명목을 만들어냈다. 표지가 상했다. 재고가 남았다. 심부름 값이다. 반품 처리다. 실상은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겉으로는 결코 동정이나 시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애를 썼다. 그는 종종 혼잣말처럼 되뇌었다. 적서는 받는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선 안 된다. 그게 진짜 도움이다. 가게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다. 복수는 매달 말이면 장부를 붙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정호는 그런 부모의 다툼을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다. 훗날 그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된 뿌리는 어쩌면 이 무렵부터 이미 자라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린 정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그저 장사에 서툰 사람, 가족보다 알 수 없는 무언가의 마음을 쏟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정작 덕수 자신은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낮 동안 다녀간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 얼굴들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를 조용히 찾고 있었다. 그해 여름 덕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에 이름을 붙였다.
도매상에서 책을 받아올 때마다 그는 일부러 여분을 넉넉히 주문했다. 남는 책은 창고 구석에 따로 쌓아두고 겉장에 작은 도장을 찍어 표시해 두었다. 붉은 잉크로 찍은 작은 동그라미. 그것은 오직 덕수만이 아는 표식이었다. 동그라미가 찍힌 책은 팔지 않는 책. 언젠가 꼭 필요한 아이의 손에 들어갈 책이었다. 복수는 그 무렵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한 규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매달 특정한 날, 덕수는 항상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고 어디론가 다녀오곤 했다. 한 번은 복순이 그 뒤를 몰래 따라가 본 적이 있었다. 덕수는 읍내 변두리의 낡은 슬레이트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대문 틈으로 무언가를 슬쩍 밀어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히 돌아섰다. 복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뒤 복수는 남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낮에 당신 뒤를 따라가 봤어요. 덕수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복수는 남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집 아이가 우리 정우랑 같은 반이더라고. 근데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몸을 다쳐서 일을 못 나간다는 거야. 애 엄마 혼자 삭시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을 이해할 것도 같았지만 동시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불안도 떨칠 수 없었다. 그 팽팽한 마음의 줄다리기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게 된다. 1990년 화전읍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신장로가 넓어지고 읍내에 다른 문구점도 하나둘 생겨났다. 은성문구는 여전히 작고 낡은 가게였지만 덕수의 조용한 선행은 그 사이 훨씬 더 촘촘해져 있었다. 붉은 동그라미가 찍힌 책들은 매달 몇 권씩 아이들의 가방 속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그해 봄 덕수는 유독 마음이 쓰이는 아이 하나를 만났다. 이름은 서동재, 13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였다. 동재의 아버지는 이태 전 광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그 충격으로 몸져누운 지 오래였다. 13살 소녀는 위로 형이나 누나도 없이 홀로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오가는 소년가장이 되어 있었다. 동재를 처음 눈여겨본 것은 덕수가 아니라 복순이었다. 복순은 매일 새벽 신문을 돌리는 동재가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늘 헌 운동화를 신고 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텼다. 어느 날 복순이 넌지시 덕수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여보, 저 아이 좀 봐요. 새벽마다 신문 돌리는 애 있잖아요. 딱해서 못 보겠어요. 덕수는 그날부터 동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자존심이 유독 강한 아이라는 걸 몇 번의 관찰만으로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재는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진열대를 흘낏 쳐다볼 뿐 단 한 번도 안으로 들어와 무언가를 만지작거린 적이 없었다. 마치 갖고 싶은 마음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덕수는 국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신문 보급소 소장을 찾아가 슬쩍 부탁을 넣은 것이다. 며칠 뒤 동재는 신문 배달 구역에 은성문구가 새로 추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매일 새벽 가게 앞에 신문을 놓고 가면 소정의 배달료를 받는 일이었다. 동재는 그 일을 성실히 해냈고 덕수는 매달 말 배달료를 건네며 늘 몇 마디를 덧붙였다. 이번 달엔 마침 참고서 재고가 남아서 그런데
자네가 좀 가져가 주면 안 되겠나. 창고에 쌓아두면 자리만 차지해서 말이야. 동재는 처음엔 정중히 사양했다. 그러나 덕수는 매번 비슷한 말로 마치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처럼 부탁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다. 결국 동재는 못 이기는 척책을 받아들었고 그렇게 중학교 3년 내내 필요한 참고서와 문제집을 거의 거저나 다름없이 받아갈 수 있었다. 장부에는 이렇게 적혔다. 1990년 4월 서동재 소년가장 신문 배달료 명목으로 참고서 지속 지급 자존심 강한 아이 절대 티 내지 말 것. 덕수는 마지막 문장에 유독 힘주어 밑줄을 그어두었다. 세월이 흘러 동재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어머니의 병세는 더 깊어졌다. 학업과 병간호를 병행하던 동재는 몇 번이나 학교를 그만두려 했다. 그때마다 덕수는 알게 모르게 힘을 보탰다. 야간 자율학습 후 늦게까지 불이 켜진 가게에 들르면 덕수는 늘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장사하다 남은 거니 먹고 가게. 어차피 나도 저녁 먹을 참이었어. 동재는 그 라면 한 그릇에서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등지지는 않았다는 위안을 얻곤 했다. 훗날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을 버티게 한 것이 다름 아닌 그 문구점 주인의 무심한 듯 다정한 말투였다고 회고하게 된다. 동재의 어머니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겨울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동재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동재를 두고 저 어린 게 독하다며 혀를 찼지만 덕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독함이 아니라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소진이라는 것을. 장례식 다음 날 덕수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가게 문을 열었다. 동재가 신문을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덕수가 조용히 불러 세웠다. 잠깐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가게. 동재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결국 못 이기는 척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덕수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동재의 어깨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그렇게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을 마침내 쏟아냈다. 덕수는 그저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 아무런 말도 보태지 않았다. 어설픈 위로보다 곁에 있어주는 침묵이 때로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덕수의 도움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참고서뿐 아니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문제집과 모의고사 교재까지 조용히 건네줬다. 동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을 만큼 성적이 뛰어났지만 그 성적의 뿌리에는 덕수가 말없이 채워준 참고서들이 있었다. 동재 자신도 어렴풋이 그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덕수는 끝내 생색을 내지 않았다. 훗날 동재가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덕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손을 맞잡았다. 장하다. 정말 장해. 이제 여기 걱정은 말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게. 동재는 그 순간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받은 것들에 대해 제대로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덕수의 표정에서 그런 인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이다. 동재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다. 그것이 두 사람이 그의 마지막으로 나눈 인사였다. 한편 읍내에는 은성문구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저 집 사장이 장사를 저렇게 허투루 하니 애들 셋 키우기 힘들지. 재고가 남아돈다는데 그럼 처음부터 적게 들여오면 될 것을. 사람들은 덕수의 행동을 단순한 경영 미숙으로 여겼다. 아무도 그 이면의 진실을 알지 못했다. 덕수 역시 굳이 해명하지 않았다. 오해를 사더라도 도움을 받는 아이들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는 쪽을 그는 늘 선택했다. 그러나 그 소문은
결국 어린 정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너희 아버지 장사 못한다며 라는 말을 들은 날, 정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다 놀려요. 우리 집 가난하다고. 덕수는 아들의 원망 어린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 침묵은 이후 오랜 세월 부자 사이에 깊은 균열로 자리 잡게 된다. 덕수는 그날 밤 장부 한편에 이렇게 적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정우는 그 뒤로도 한동안 아버지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녁 밥상에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복수는 그런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마음을 졸였다. 그녀는 몇 번이고 정우에게 아버지의 사정을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덕수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정우가 조금 더 크면 그때는 알게 되겠지. 복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굳이 아들에게까지 숨겨야 하는지, 왜 오해를 받으면서도 해명하지 않는지.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저 저녁마다 부자 사이에 흐르는 서늘한 침묵을 지켜보며 언젠가는 이 골이 메워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저녁이었다. 덕수는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마당에서 홀로 눈을 맞고 서 있는 정우를 발견했다. 아들의 옆에 다가가 나란히 서서 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우야, 아버지가 언젠가는 다 이야기해줄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덕수 역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들 곁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두 부자의 그림자 위로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1996년이 되었다. 정우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은성문구는 여전히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다른 집 부모들이 자식의 대입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을 때 정우는 스스로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다. 정우는 그 시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친구들의 아버지는 회사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자녀의 학원비와 등록금을 넉넉히 대주었다. 그러나 정우의 아버지는 매달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우는 그것이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이라 여겼다. 셈이 어둡고 장사 수완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정우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그 무렵 덕수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의 수는 이미 20명을 훌쩍 넘어 있었다. 화전에뿐 아니라 이웃면 소재지에서까지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덕수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장부는 이제 2권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중에는 정우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 윤성재의 사연도 있었다. 성재의 아버지는 그 무렵 사업이 부도나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가족은 야반도주하듯 살던 집에서 쫓겨나 반지하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다. 성재는 학교에서 늘 말이 없고 위축된 아이였다. 덕수는 정우를 통해 성재의 사정을 전해 듣고 은밀히 문제집과 학용품을 챙겨 성재의 어머니 편에 전달했다. 물론 정우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정우는 그저 아버지가 여전히 남의 집 사정에 이것저것 관여한다고만 여겼을 뿐. 그것이 자신의 친구를 향한 도움이었다는 사실은 훗날에야 알게 된다. 덕수의 선행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부모가 몸이 아플 때는 슬쩍 읍내 병원에 다리를 놓아주기도 했고 명절이면 쌀 한 포대를
가게 사은품이라는 명목으로 배달시키기도 했다. 그는 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을 고집했다. 그 모든 선의의 배후에는 언제나 재고 정리나 이벤트, 사은품, 반품 처리 같은 평범한 상업적 언어들이 방패처럼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방패는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되어주지 못했다. 정호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을 지켜보며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아갔다. 그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남을 돕는 데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족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어째서 늘 남의 사정을 먼저 살피는지 정호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대학 입학시험을 2달 앞둔 어느 날 정호는 우연히 아버지가 동네 다른 집 아이에게 참고서한 무더기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아버지, 지금 남의 집에 챙길 때예요? 나는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다니는데. 덕수는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이 무너질 것 같았다. 도움을 받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도움이 아니게 될 터였다. 덕수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정호야, 아버지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조금만 참자. 참으라는 말,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데요? 정호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다. 그날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복수는 마음을 졸였다.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온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덕수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오래도록 서성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해 겨울 정호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등록금 마련이 문제였다. 덕수는 가진 돈을 최대한 끌어모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정호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방학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 했다. 정호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다른 친구들이 부모의 지원 속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때 자신은 늘 돈 걱정과 함께 살아야 했던 것이다. 대학 입학식 날, 정호는 부모님을 초청하지 않았다.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며 그는 다시는 이 가난한 고향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정호가 스스로 세운 첫 번째 독립선언이었다. 한편 덕수는 아들이 떠난 빈방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장부의 3장에 이렇게 적었다. 정호가 떠났다. 내 잘못이 크다는 걸 안다. 그러나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도운 그 많은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었을까. 언젠가 정호도 이해해 줄 날이 오기를 그날까지 다만 기다릴 뿐이다. 복수는 그런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녀 역시 아들의 원망이 부당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선택이 옳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식에게 좀 더 넉넉한 형편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그녀의 가슴 한켠에 늘 자리하고 있었다. 그 무렵 덕수는 정호 몰래 서울로 올라가 아들의 자취방을 찾은 적이 있었다. 좁고 허름한 반지하 방,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이불은 얇았다. 덕수는 아들이 학교에 간 사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대신 그는 근처 마트에서 두꺼운 이불 한 채와 밑반찬 몇 가지를 사서 조용히 방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왔다.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였다. 정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낯선 이불과 반찬을 발견하고 어리둥절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으니
낮에 나이 든 남자가 다녀갔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정호는 어쩐지 그것이 아버지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풀리지 않은 원망 때문이었는지 그는 끝내 아버지에게 확인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 이불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정호의 자취 생활을 함께했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단 한 번도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 그 밤 부부는 오래도록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옳은 일을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이듬해 봄, 나라 전체가 큰 경제 위기를 맞았다. 화전읍의 작은 공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고 실직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덕수의 가게 역시 매출이 크게 줄었다.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덕수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향한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의 시절일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그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복수는 그 무렵 처음으로 남편의 결심에 온전히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덕수 앞에 낡은 반지 하나를 내려놓았다. 결혼할 때 어렵게 마련했던 유일한 패물이었다. 이거 팔아서 보태요. 어차피 끼고 다닐 일도 없는데. 덕수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복수는 단호했다. 당신 혼자 짊어질 짐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그러는지. 그러니 나도 같이 짊어질래요. 그 말을 들은 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왔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함께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남편이 놓치는 아이들의 사정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행에 힘을 보탰다. 부부는 그렇게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힘겨운 시절을 함께 건너가고 있었다. 다만 그 화해와 결속의 순간에도 서울로 떠난 아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정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에 남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내려오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전화 통화는 형식적인 안부 몇 마디로 끝나기 일쑤였고 그마저도 먼저 거는 쪽은 늘 덕수였다. 정호는 마음 한편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수화기를 들면 어릴 적 쌓인 서운함이 먼저 목구멍까지 차올라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정호가 30을 넘긴 해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 사업을 시작했다. 자본금이 부족했던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덕수가 내어줄 수 있는 돈은 정호가 기대했던 것에 한참 못 미쳤다. 정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오래도록 씁쓸함을 곱씹었다. 평생 남의 자식들 챙기느라 정작 당신 아들한테는 이만큼도 없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 사업은 몇 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정호는 그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넉넉한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사업의 기반이 애초에 남들보다 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실패를 아버지의 무심한 탓으로 정리하며 고향과의 거리를 점점 더 벌려갔다. 그 무렵 화전읍에서는 복순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젊어서부터 무리하게 일한 탓에 관절이 상했고 며칠 전부터는 지병까지 얻어 병원 출입이 잦아졌다. 덕수는 아내의 병간호와 가게 운영,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조용한 선행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늘 지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아들에게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았다. 명절 전화 통화에서도 그는 늘 여기는 다 괜찮다. 걱정 말고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영은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을 때 그녀는 종종 부모님 댁에 들러 어머니의 간병을 도왔다. 그때마다 영은은 아버지가 여전히 가게를 지키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조용히 챙기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영은이 물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 덕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안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구나. 얼마 안 남았을 텐데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 영은은 그 말 속에 담긴 쓸쓸함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다만 오빠처럼 원망하지 않았을 뿐 그저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복순의 병세가 깊어지던 무렵 그녀는 병상에서도 종종 남편의 손을 붙잡고 당부하곤 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그 일은 계속하세요. 그게 당신을 살게 하는 일이라는 거 나는 이제 알아요. 덕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내의 손을 힘주어 맞잡을 뿐이었다. 병문안을 왔던 영은은 그 장면을 우연히 지켜보게 되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선행을 원망이 아닌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영은에게는 낯설고도 뭉클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사이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병간호를 하는 동안에도 복수는 틈틈이 남편을 도와 장부 정리를 거들었다. 시력이 나빠져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녀는 돋보기를 쓰고서라도 꼭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이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증거 같아서 그래요. 복수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곤 했다. 덕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았음을 새삼 실감했다. 한편 정호는 그 시기에도 좀처럼 고향에 내려오지 않았다.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느라 여유가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실은 아버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실패한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원망이 뒤엉켜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영은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 한번 내려오라고 재촉했지만 정호는 그때마다 곧 정리되는 대로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곧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복순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정호는 겨우 짬을 내어 고향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야윈 어머니의 모습에 그는 말을 잃었다. 복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 얼굴 보니 좋다. 사업은 잘 되고 있니? 정호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복수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손을 꼭 쥐어줄 뿐이었다. 그것이 모자가 나눈 마지막 대화다운 대화였다. 복수는 그로부터 몇 해 뒤 겨울의 초입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그마저도 이틀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발인을 마친 날 저녁 덕수는 텅 빈 안방에 홀로 앉아 아내가 남긴 손때에 묻은 장부 정리 노트를 오래도록 쓰다듬었다. 복순이 함께 기록해온 아이들의 이름과 사연들이 빼곡한 그 노트에는 부부가 함께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덕수는 장부에 이렇게 적었다. 복순이 떠났다. 이제 이 길을 혼자 걸어가야 한다. 정호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구나.
언젠가 이 아이도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그날까지 나는 그저 하던 대로 할 뿐이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은 밤. 덕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첫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과의 거리, 그리고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사명감이 뒤섞인 채로 그는 그렇게 또 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이듬해 봄, 덕수는 혼자가 된 몸으로 다시 가게 셔터를 올렸다. 읍내 사람들은 홀로 남은 노인을 걱정하며 이런저런 위로를 건넸지만 덕수는 그때마다 담담히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가 남긴 정리 노트를 가게 계산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 잠시 그 노트를 꺼내 어루만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영은은 그 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고향에 내려왔다. 처음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서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아버지가 조용히 이어가는 그 특별한 일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은 아버지를 도와 장부 정리를 거들기도 했다. 낡은 회색 장부의 마지막 장 근처에서 영은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발견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세월이 흘러도 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은의 물음에 덕수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아이는 늘 있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영은은 그 대답 속에서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신념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는 오빠 정호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이 신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오빠에게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못내 안타까웠다. 영은은 언젠가 오빠와 아버지 사이에 오랜 골이 메워지기를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랄 뿐이었다. 그해 여름, 영은은 우연히 아버지의 낡은 수첩에서 정우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다. 아들의 생일마다 그리고 명절마다 덕수가 몰래 적어둔 짧은 메모들이었다. 정우 생일, 전화라도 해볼까. 바쁠 텐데 방해되려나. 추석인데 못 내려온다는구나. 서운하지만 이해한다. 페이지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조심스럽게 눌러쓰여 있었다. 영은은 그 수첩을 덮으며 아버지가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월은 다시 10수년을 흘려보냈다. 화전읍에도 대형 마트와 온라인 서점이 들어서면서 작은 동네 문구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은성문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덕수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아니, 닫을 수가 없었다. 그 작은 가게가 문을 닫는 순간 마지막까지 이어온 그 조용한 약속마저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7순을 넘긴 덕수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뚝였고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살았다. 영은은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가게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덕수는 매번 고개를 저었다. 여기 아니면 그 애들이 어디서 이걸 받아가겠니. 조금만 더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영은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그녀는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의 살림을 살피고 가게 일도 조금씩 거들었다. 그 과정에서 영은은 아버지가 여전히 붉은 동그라미가 찍힌 책들을 따로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도매상에서 책을 대량으로 들여올 여력조차 부족했지만 덕수는 자신의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그 몫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해두고 있었다. 영은은 어느 날 아버지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잔고는 놀라울 만큼 적었다. 평생 가게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대신 통장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영은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지출인지 굳이 묻지 않았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통장을 조용히 제자리에 놓아두며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 무렵 화전읍에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강태민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각자 재혼하며 아이를 조부모에게 맡긴 경우였다. 태민은 수능을 앞둔 고3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문제집 한 권 제대로 사지 못하는 처지였다. 덕수는 태민의 사정을 동네 경로당 노인들을 통해 전해 듣고 여느 때처럼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학생, 이거 재고 정리하는 건데 필요하면 가져가게. 태민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이내 노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그것이 단순한 재고 처리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나 태민 역시 굳이 캐묻지 않고 정중히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렇게 덕수는 수능이 있는 그해 가을까지 전 과목 문제집과 모의고사 교재를 빠짐없이 챙겨주었다. 그것이 장부의 마지막 기록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태민은 유독 눈썰미가 밝은 아이였다. 몇 번 가게를 드나들며 문제집을 받아 가던 중 그는 계산대 서랍 한편에 놓인 낡은 회색 장부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덕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태민은 호기심에 그 장부를 슬쩍 들여다보았다. 수십 년에 걸쳐 빼곡히 적힌 이름들과 짧은 사연들을 마주한 순간 태민은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이 작은 가게를 거쳐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태민이 장부를 조심스럽게 덮어놓을 즈음 덕수가 돌아왔다. 그는 태민의 얼굴에 스친 놀라움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다. 그건 그냥 늙은이 혼잣말 적어놓은 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의 장면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 남게 된다. 훗날 그가 어른이 되어 이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그해 초겨울, 영은은 여느 주말처럼 고향에 내려왔다. 아버지의 낯빛이 유독 창백해 보여 마음이 쓰였지만 덕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저녁 밥상을 물린 뒤 부녀는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덕수는 그날따라 예시하기를 유독 많이 꺼냈다. 젊은 시절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이야기, 복순과 연애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정호가 어릴 적 재롱을 부리던 이야기까지. 아버지, 오늘따라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영은의 말에 덕수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늙으면 다 그런 거다. 자꾸 지나온 날들이 그리워지고. 그나저나 영은아, 혹시 오빠한테 요즘도 연락 오니? 영은은 고개를 저었다. 덕수는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그 녀석,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을 거야. 아비가 못나서 그런 거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구나. 영은은 아버지의 옆얼굴에서 오래도록 묵혀온 회한을 읽었다. 그녀는 무슨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마땅한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들였을 뿐이다. 그것이 영은이 기억하는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온전한 저녁이었다. 그해 겨울 덕수는 부쩍 기력이 쇠했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고 계산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다. 영은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 진료를 권했고 검사 결과 덕수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무리한 활동을 삼가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덕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 나이에 병원 신세 오래 질 것도 아니고 하던 일이나 마저 해야지. 영은은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면서도 안타까웠다. 그녀는 서울의 직장을 정리하고 아예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 곁을 지킬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덕수는 한사코 그녀의 삶까지 붙잡지 않으려 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아비 걱정은 말고 내 할 일 하거라. 그해 늦가을 태민이 수능을 무사히 치르고 가게에 찾아와 인사를 전했다. 덕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태민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애썼다. 정말 애썼어. 이제 헐헐 날아가거라. 태민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가게를 나섰다. 그것이 덕수가 마지막으로 건넨 도움이었고 마지막으로 나눈 인사였다. 그로부터 며칠 전 덕수는 자신의 몸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앉아 오래도록 장부를 넘겨보았다. 40여 년에 걸쳐 적힌 수백 개의 이름들. 그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가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여백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 이 장부를 보게 될 사람에게 누가 되었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어가 주기를. 도움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에서 완성된다. 그것만 기억해 준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덕수는 그 페이지를 펼친 채로 장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마치 누군가 이 서랍을 열게 될 날을 예감이라도 한 듯했다. 그는 그 밤 오랜만에 아내 복순의 사진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건넸다. 복순아, 나도 이제 슬슬 갈 준비를 해야 할까 보다. 그동안 애 많이 썼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 며칠 뒤 덕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발견되었다. 마치 오랜 소임을 다 마친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날 아침 가장 먼저 덕수를 발견한 것은 이웃에 살던 노부인이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듯 창문 너머로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그날따라 덕수의 방 창문이 유독 늦도록 닫혀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고 했다. 노부인의 다급한 신고로 영은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영은은 그 길로 정신없이 고향으로 차를 몰았다. 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주말 아버지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 말이 이제는 영영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영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발인을 하루 앞둔 저녁, 화전읍 장례식장에는 뜻밖의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영은도 정우도 알지 못하는 낯선 얼굴들이었다.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의 남자, 흰 가운을 입은 채 급히 달려온 듯한 여자, 지팡이를 짚은 노년의 신사까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듯한 이들이 영정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영은은 그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낯선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오래도록 영정사진 앞을 떠나지 못했다. 어떤 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영은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실례지만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이신지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서동재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이곳에서 사장님께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곁에 있던 정우 역시 그 말을 듣고 흠칫 놀란 얼굴이 되었다. 이어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때 사장님이 주신 참고서로 공부해서 지금은 소아과 의사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진료를 미루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자신이 어떻게 최덕수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학원 강사가 된 사람,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 지방 공무원이 된 사람까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삶을 꾸려온 이들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길이 막힐 뻔했을 때 은성문구의 주인이 조용히 내밀어준 손길로 그 길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정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정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자제분이시군요. 아버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60년대 말에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인데 그때 사장님 부친께서 저를 도와주신 적이 있어서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아버님 얘기를 하려던 게 그만 뒤이어 나타난 이는 뜻밖에도 태민이었다. 23세 청년이 된 태민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참이었다.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 버스를 타고 달려왔다고 했다.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저 수능 준비하는 거 도와주셨어요. 그때 서랍에서 우연히 낡은 장부를 봤는데 거기 적힌 이름들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태민의 말에 영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발견한 그 장부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도 목격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버지의 비밀이 결코 완전한 비밀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쩌면 덕수는 언젠가 이 장부가 세상에 드러날 날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호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의 선행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이 작은 가게를 거쳐간 사람들이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조문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눈에 담았다. 판사가 된 서동재, 의사가 된 여자, 교사가 된 성재의 이야기까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으로도 정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들 모두가 자신이 그렇게 원망해왔던 아버지의 삶에서 각자의 희망을 길어 올린 사람들이었다. 정우는 문득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자신은 평생 아버지에게 받은 것보다 주지 못한 것에만 집착해왔는데 이 낯선 이들은 아버지가 준 작은 손길 하나로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서동재가 영은과 정호를 조용히 불러 앉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소년가장으로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신문 배달을 핑계로 참고서를 받았던 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얻어먹었던 라면 한 그릇, 그리고 어머니를 여인 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었던 순간까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정호의 눈시울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저는 사장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드렸어요. 사장님은 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대해주셨거든요. 동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다. 제가 판사가 되고 나서 처음 맡은 소년보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작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보는데 문득 옛날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있다. 그건 사실 사장님께 배운 겁니다. 사장님은 제게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던 다른 조문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의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소아과 의사가 된 여자는 진료실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만날 때마다
몰래 진료비를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서점을 운영한다는 중년, 남자는 매달 정해진 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책 한 권씩을 무상으로 내어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덕수의 조용한 선행이 한 사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져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정호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 단순히 몇 권의 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 아버지를 무능한 사람, 가족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 원망해왔던 자신의 마음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조문객의 발길은 오히려 늘어났다. 읍내에 살던 사람들, 이웃면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 그리고 이제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저마다의 삶을 꾸리고 있는 이름 모를 은인의 수혜자들까지. 장례식장 로비는 어느새 낯선 이들의 조용한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그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80 가까운 노인도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화전읍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가게가 어려워졌을 때 덕수가 몰래 세탁소 앞에 쌀을 놓아두곤 했다고 말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최 사장님이셨더군요. 평생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못 드리게 될 줄이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정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선행이 비단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라면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는 늘 조용히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누군가는 향을 피우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영정사진 속 덕수의 인자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정호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의 진짜 무게를 실감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정 앞으로 다가갔다.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더분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정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어깨가 들썩였다. 수십 년간 쌓아온 원망과 서운함이 낯선 이들의 진심, 어린 감사 앞에서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영은은 그런 오빠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옆에 나란히 앉았다. 남매는 그렇게 오래도록 말없이 영정 앞을 지켰다. 서동재를 비롯한 조문객들은 그 모습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장례식장 밖으로는 늦은 밤에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 사람의 조용한 40년이 이토록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 모인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었다.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정우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 그는 짐을 다시 풀고 영은과 함께 문구점 정리를 돕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발길을 끊었던 가게 안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영은은 오빠에게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라고 건넸다. 정우는 계산대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40여 년에 걸쳐 눌러쓴 글씨들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1984년의 첫 기록부터 시작해 낯익은 이름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어릴 적 같은 반이었던 친구 윤성재의 이름도 거기 있었다. 1997년 윤성재, 부친 사업 실패, 정우 친구, 절대 티 내지 말 것.
정호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래도록 손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 아버지는 자신의 친구까지 조용히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문득 고등학교 시절 성재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고 수업에 더 집중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이제야 비로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정호는 문득 궁금해져 성재의 근황을 수소문해 보았다. 놀랍게도 성재는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성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호야, 이게 얼마만이야. 아버님 소식은 들었어. 정말 상심이 크겠다. 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재야,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예전에 도움받은 적 있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알았어? 그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그때 우리 집 사업 망하고 정말 힘들었잖아. 그때 너희 아버님이 어머니 통해서 참고서랑 문제집을 계속 보내주셨어. 나는 사실 그게 학교에서 주는 지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 너희 아버님이셨어. 근데 절대 티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셔서 여태 말 못했어. 정호는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장부를 넘길수록 정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아버지를 판단해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가족에게 무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늘 저울질하며 힘겹게 균형을 잡아온 사람이었다. 그 균형이 때로는 가족 쪽으로 기울지 못했다는 것이 정우에게는 여전히 아픈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것이 무능함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덕수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장부를 보게 될 사람에게 누가 되었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어가 주기를. 도움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에서 완성된다. 그것만 기억해 준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정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한 번도 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제는 결코 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저 혼자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그가 지켜온 원칙이었다. 그날 오후 영은은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이제 가게는 어떻게 하지? 정리하고 팔아야 할까? 정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날 저녁 정호는 가게 안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젊었을 적,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앞에서 찍은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젊은 부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호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부모님이 얼마나 고단하면서도 희망에 찬 나날을 보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복순의 필체로 짧은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가게 개업 첫날 손님 3명. 그래도 행복하다. 정호는 그 소박한 문장 앞에서 코끝이 시큰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원망과 회피로 가득했던 시선이
이제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영은은 오빠의 그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아버지를 매개로 한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홀로 가게 계산대에 앉아 아버지가 늘 앉던 그 자리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나무 의자는 오랜 세월 아버지의 체온을 머금은 듯 반질반질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이 의자에 앉아 손님을 맞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초라함이 아니라 묵묵함이었다. 정호는 서랍을 열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볼펜을 꺼내 보았다. 몽당 연필처럼 다 다른 볼펜이었다. 평생을 아끼고 아껴 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정호는 그 볼펜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읍내의 가로등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이 볼펜으로 자신의 알림장에 사인을 해주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아버지의 사인이 다른 친구들 아버지의 것보다 유독 짧고 투박하다고 생각했었다.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짧은 사인 속에도 아버지 나름의 검소함이 배어 있었다. 잉크 한 방울, 종이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 검소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수많은 아이들의 참고서가 되고 문제집이 되었다는 것을 정호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생 아껴 쓴 것은 비단 볼펜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껴서 그 아낀 몫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그 아낌이 서운함으로 남았지만 그 서운함의 이면에는 이토록 넓고 깊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호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 영은이 야식을 챙겨 가게로 찾아왔다. 그녀는 오빠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텅 빈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오빠, 아까 성재랑 통화했다며. 영은이 나한테도 그러던데 자기도 몰랐대.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만 몰랐던 게 아니었더라고. 아버지는 도움을 준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도 철저하게 숨기셨던 거야.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이었을까. 이제야 생각이 드네. 영은은 오빠의 말에 조용히 공감하며 덧붙였다. 나도 처음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 나름의 배려였던 것 같아.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주는 사람도 생색내지 않게. 그 균형을 지키려고 평생 애쓰신 거지. 정호는 여동생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마지막 장에 남긴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도움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에서 완성된다. 그 한 문장 안에 아버지의 평생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매는 그날 밤늦도록 가게에 남아 장부 속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아버지가 살아온 세월을 되짚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자정이 넘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서운함의 침묵이 아니라 함께 아버지를 이해해가는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고요한 유대감이었다. 사무제를 마친 날, 정호는 서울의 회사에 연락해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통보했다. 예정에 없던 결정이었지만 그는 화전읍에 조금 더 머물기로 했다. 매일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고 먼지 쌓인 진열대를 정리하며 그는 조금씩 아버지가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정호는 낡은 창고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찍힌 참고서와 문제집 수십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 마지막까지 준비해둔 아직 전해지지 못한 몫이었다. 정호는 그 책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영은에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영은아, 나 이 가게 정리하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 내가 이어보고 싶어. 영은은 놀란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서울 생활도 있고 회사도 있잖아. 정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솔직히 자신은 없어. 근데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걸 그냥 이대로 팔아버리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사업도 2번이나 말아먹었는데 이제는 돈 버는 것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아버지가 남긴 그 문장 있잖아. 누가 되었든 이어가 주기를. 그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려. 영은은 오빠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도울게. 주말마다 내려와서 같이 하자. 서울 일은 당분간 재택도 가능하니까. 남매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재정비에 나섰다. 정호는 아버지의 장부를 참고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명단을 조심스럽게 파악해 나갔다. 그는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되 자신만의 방식도 조금씩 더해갔다. 온라인으로 중고 참고서를 저렴하게 구해오는 방법을 익혔고 지역 학교 상담교사들과 조용히 연락망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호는 또한 가게 한쪽에 작은 공부방을 마련했다. 방과 후 갈 곳 없는 아이들이 편히 앉아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낡은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로 시작했지만 소문을 들은 읍내 사람들이 하나둘 물건을 보태주면서 제법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어느 노부부는 쓰지 않는 책장을 기증했고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한 이는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와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겠다고 자청했다. 정호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온기로 나뉘어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무렵 서동재 판사가 다시 화전읍을 찾아왔다. 그는 정호의 결정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 제가 아는 법조계 선후배들 중에도 저처럼 어린 시절 도움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십시일반 뜻을 모으면 장학기금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호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익명성과 소박함이 혹시 훼손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재는 그런 정호의 마음을 헤아린 듯 덧붙였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방식 그대로. 이름은 절대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그저 필요한 아이들에게 조용히, 꾸준히 전달되도록만 하려고요. 정호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동재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더 덧붙였다. 정호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희끼리 가끔 이곳에 모여서 근황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지도 의논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인연이 닿은 사람들끼리요. 정호는 흔쾌히 그러자고 답했다. 그렇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은성문구에는 저마다 다른 시절, 덕수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작은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 모임은 훗날 정식으로 장학회의 모체가 된다. 그렇게 은성문구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다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정호는 아버지의 오랜 단골이었던 문구 도매상 사장을 찾아갔다. 40년 가까이 거래해온 도매상 사장은 정호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자네가 정호구먼. 자네 아버님 참 대단한 분이셨어.
나도 처음엔 그저 재고 관리를 못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됐지. 그런데도 사장님은 나한테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셨어. 그저 매번 필요한 만큼만 슬쩍 더 주문하실 뿐이었지. 정호는 도매상 사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사장은 흔쾌히 예전과 같은 조건으로, 아니,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거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건 내가 자네 아버님께 진 빚을 갚는 셈 치겠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게. 정호는 그 말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며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신뢰가 자신에게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태민은 대학 복학 후 첫 방학을 맞아 다시 화전읍을 찾았다. 그는 정호가 가게를 다시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형님, 저도 뭔가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걸 저도 나누고 싶습니다. 정호는 태민의 눈빛에서 아버지가 평생 지켜봐온 그 순수한 마음을 발견했다. 그는 태민에게 방학 동안 가게 일을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태민은 흔쾌히 응했다. 그렇게 태민은 매년 방학마다 은성문구를 찾아와 정호의 일손을 도왔고 훗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아예 화전읍에 정착해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가게는 서서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다. 물론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다. 정호는 아버지처럼 완벽하게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동재, 태민,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러 후원자들과 함께 조금 더 넓고 견고한 형태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자 했다. 장부는 이제 손으로 쓰는 대신 조용히 컴퓨터 파일로 옮겨졌지만 그 안에 담긴 원칙만은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도움을 받는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 그것이 이 작은 공동체가 지켜가는 유일한 규칙이었다. 정호는 가게를 정비하며 한 가지를 새로 더했다. 그는 계산대 옆 아버지가 평생 앉았던 나무 의자를 그대로 두었다. 대신 그 옆에 작은 액자 하나를 걸었다. 액자 안에는 아버지가 장부 마지막 장에 남긴 문장을 옮겨 적은 종이가 들어 있었다. 도움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에서 완성된다. 정호는 가게에 들어서는 손님들이 무심코 그 문장을 지나칠지언정 누군가는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기를 바랐다. 어느 늦은 오후 정호는 가게 문을 닫으려다 진열대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 하나를 발견했다. 교복 소매가 유난히 낡아 있었고 아이는 참고서 한 권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다. 정호는 순간 30여 년 전 아버지가 느꼈을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꼈다. 그는 아이를 조용히 불러 세웠다. 학생, 이거 마침 재고 정리하려던 건데 필요하면 가져가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호는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말투로 그 문장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다가 이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책을 받아들었다. 아이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호는 오래도록 가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정호는 새 장부의 첫 장을 펼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2026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시 시작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며 걷고자 한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정호는 아버지가 평생 바라보았을 그 풍경을 이제야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은성문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밝고 정돈된 모습으로 화전읍 버스터미널 앞을 지키고 있었다. 간판은 새로 칠했지만 글자체만은 아버지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그대로 남겨두었다. 정호는 서울과 화전읍을 오가며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는 완전히 고향에 정착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영은도 회사를 옮겨 재택근무 비중을 늘리고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고향에 내려왔다. 남매는 이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서운함이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함께 지켜간다는 동질감과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동재 판사가 제안했던 장학기금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름은 동그라미 장학회. 덕수가 평생책에 남겼던 붉은 동그라미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첫 후원자 모임에는 동재를 비롯해 수아과 의사가 된 여자, 서점을 운영하는 남자, 그리고 태민까지 저마다 다른 시절 덕수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마음을 받고 자란 이들 사이에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우는 그 모임에서 짧게 인사말을 건넸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아버지가 아셨다면 아마 손사래를 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키신 건 익명성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장내에는 잔잔한 박수가 이어졌다. 동재는 정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사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정말로요. 모임이 끝난 뒤 정호는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수아과 의사가 된 여자의 딸도 함께 와 있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정우에게 수줍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야기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우는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서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마음이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까지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뭉클해졌다. 그날 밤 늦게 정우는 혼자 가게에 남아 하루를 정리했다. 그는 문득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하던 혼잣말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었다. 오늘도 한 명은 도왔으니 그걸로 됐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정우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아버지의 뒤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조용히 웃음 지었다. 그해 겨울, 태민은 화전읍에 정착해 지역 아동센터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정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님,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걸 갚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려고요. 사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정우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갚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40여 년간 지켜온 방식의 본질이었다. 동그라미 장학회는 그 후로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해 갔다. 첫 해에는 화전읍과 인근 3개면의 학생 1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듬해에는 그 수가 30명을 넘어섰다. 후원자들은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장학회의 원칙은 명확했다.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는 결코 후원자의 이름이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을 것, 그리고 지원 사실 자체도 담임교사를 통해 조용히 마치 원래 있던 장학 제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 영은은 그 무렵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장학회의 실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녀는 회계 업무 경력을 살려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매달 장부를 꼼꼼히 정리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우에게 오래된 회색 장부와 나란히 놓인 새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다. 오빠, 아버지 장부랑 우리 장부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신기해. 형식은 다른데 마음은 똑같아. 정우는 두 장부를 번갈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낡은 회색 장부의 첫 장에는 사심
연도 더 전에 떨리는 글씨로 무료가정 기록 1984년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새로 시작된 장부의 첫 장에는 정우가 적은 문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2026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시 시작한다. 두 문장 사이에는 40여 년의 세월이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듬해 봄, 정우는 가게 앞 진열대에 새로운 문제집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낯익은 풍경이었다. 교복을 입은 아이 하나가 진열대 앞에 서서 사고 싶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하는 참고서 한 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다. 30여 년 전 아버지가 처음 마주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정우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에게 말을 건넸다. 학생, 이거 마침 재고 정리하려던 참인데 필요하면 가져가게. 어차피 버릴 거였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우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정우는 30여 년 전 아버지가 만났던 그 첫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그 사이 이 작은 가게를 거쳐간 수백 명의 얼굴들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아이가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책을 넣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봄바람이 문구점 처마 끝에 매달린 낡은 종을 흔들고 지나갔다. 은성문구 안, 계산대 옆 나무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액자 속 문장은 오늘도 조용히 가게를 드나드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움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에서 완성된다. 최덕수라는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 증명한 그 말은 이제 그의 아들과 딸, 그리고 그가 도운 이들의 손을 거쳐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의 현충일 무렵 정우와 영은은 부모님의 산소를 함께 찾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준비해온 술 한 잔을 올리고 오래도록 산소 앞에 머물렀다. 정우는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다. 아버지,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게 뭐였는지. 저도 이어가 볼게요. 아버지처럼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방식대로 계속해 볼게요. 영은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다. 엄마, 아버지, 두 분 다 걱정 마세요. 저희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요. 오빠랑 저랑, 그리고 오빠가 도와주는 아이들이랑 다 같이요. 산 아래로는 화전읍의 풍경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낡은 옛 골목이 뒤섞인 그 풍경 속에 작은 문구점 하나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가게를 거쳐간 수백 개의 이름들, 그리고 앞으로 거쳐갈 또 다른 이름들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다. 바람이 산소 주변에 풀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정우와 영은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저물어가는 봄볕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우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계산대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는 오늘도 누군가의 조용한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동그라미는 그렇게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